네, 반갑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대본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메타호를 2019년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2025년, 올해까지 이렇게 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메타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제 궁금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조금이라도 뭐 참 우리 국가 발전이나 이런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정해야 되겠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한 때가 한 뭐 2000년, 2008년경이었어요. 근데 2008년 이제 10월 9일 주식회사 보감이라는 법인체를 내면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좀 세계화해야 되겠다 뭐 하는 결심을 그때 한 겁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추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한글이 좋다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뭐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한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좀 남다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리고 싶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뭐 세상에 알려야 하면은 뭐 학계라든지 또 뭐 제가 뭐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행정학도로서 그 뭐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학을 연구하는 뭐 학도로서 이제 많은 현장을 뭐 참 민의를 뭐 구석구석 제가 참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지 방랑하고 있을 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때인데 내가 한글을 알리겠다 하면은 남들이 나를 보고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뭐 좀 뭐 돈을 벌지 젊은 사람이 저렇게 허황된 일을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그때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에 또 경제 활동으로 뭐 주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대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가장으로서 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뭐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꿈을 펼치려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가장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일들 오래 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방을 좀 가학화하고 세계화해 보자. 그리고 조금 더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의 범주로서 조금 당겨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2008년 10월 9일 날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제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쯤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한방 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조합을 이제 한국 한방사업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하고 거기서 이제 공동 브랜드로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 한방을 세계화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보감이라는 동의보감 약자를 따서 동보감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이제 여기에 사업 단장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동보감이라는 이러한 브랜드는 우리나라 한방 동의보감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방을 가장 잘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봤고 조금 노멀하지만은 현대 감각과는 좀 떨어졌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동감하는 그러한 제품은 소비자가 감동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거꾸로 읽으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브랜드는 결국은 브랜드 선정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참여해서 소비자가 인정하는 좋다고 인정하는 제품에만 이런 동보감 브랜드를 달자 하는 것이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 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베니핏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참여한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알렸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시스템 이래야만이 미래에 정말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떤 플랫폼을 구성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2014년쯤에 제가 이 블록체인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정말 이 블록체인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면은 좋겠다. 결제 시스템도 되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접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리플이라는 이제 뭐 지금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라고 좀 합니다. 리플은 뭐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리플을 이 플랫폼의 결제 수단과 또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플사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2년 메일을 보냈는데도 뭐 댓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댓글을. 그래서 제가 자존심 많이 상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국내에 뭐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소했고 블록체인으로 뭐 메인넷을 개발한다 하는 것도 조금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13년, 201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도 잠시 접어두고 이 블록체인 시장을 이제 서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제가 3, 4년 동안 이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과 블록체인의 우수성 또 기술적인 노하우 뭐 기술자 이러면서 제가 한 2018년 정도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되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자체의 기술력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메인넷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고 제가 꿈꿨던 이제 이런 것을 가장 잘 플랫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한 발 앞서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은 경제적인 행위의 대가로 받아야만이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 블록체인 풀 안에서 비싼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무의미하게 채굴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다. 미래형이 될 수 없다. 과거형일 것이다. 고비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돈을 만드는데 돈보다 더한 전기를 쓴다는 것은 효율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고 행정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냉정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래 기술은 얼마든지 발전이 되고 그 발전되는 속도에 따라서 더 좋은 체인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가 그렇게 난리를 치게도 3년 전에 개발한 AI는 1억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20분의 1의 비용, 그러니까 450만 달러 정도 들여도 그때 개발한 3년 전에 개발한 AI보다도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또 내년 되면은 100만 달러만 아마 주고 개발한 AI도 5년 전에 1억 달러를 들인 효과보다 나을 거예요. 기술은 그렇게 발전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구성자에게 주는 베네핏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회사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가사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메타홈 플랫폼을 만드는데 외부에서 돈을 1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 하면은 그 소득 자체가 거의 투자자에게 거의 가지 않습니까? 참여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메타홈 플랫폼은 전체가 참여자가에게 그런 베네핏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이상이거든요. 이념이거든요. 왜?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그 참여한 대가만큼 코인을 채굴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념을 내가 참여자가 쓸데없이 전기료 해서 컴퓨터로 돌리지 않고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노력만 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은 안에서 내가 활동에 따라서 경제적 부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주 겸 그리고 생산자 겸 유통자 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되고 경제적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메타홈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실은 10여 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주는 이런 이념을 공유하는 많은 컬트들이 참여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미래에는 자본을 대서 이런 플랫폼을 단기간에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초기에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만큼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래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초기에 우리 투자자 겸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 그리고 활동하면서 코인을 채굴하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또 더 열심히 일하라고 소정의 코인을 또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많은 그 초기 활동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의 부품 꿈을 가지고 이 메타홈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생명에 관한 바이오 생명에 관한 기본 관념 그리고 생명 존중에 입각한 제품 개발 이걸 기본적인 우리 테마로 메타홈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먹고 잠자고 숨쉬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메타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삶을 가는데 생명에 관한 이제 그런 분야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쪽에 근본 문제, 뭐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철학을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한글이 우리 삶에 커다란 어떤 과학적 사고를 하고 여기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글로서 나타내는데 내 생각이나 내가 내뱉는 말에다가 우주의 원리를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 우주의 원리나 삶의 인간관계의 이치가 거기에끔 다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글이요. 단순히 우리가 한글이 1443년도에 3년도인데 그리고 이제 반포는 1446년도에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기록이 확실히 남아 있는 게 그럼 원본이 있느냐? 그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보통 이게 1500년대에 쓰여진 것이 있고 1800년대에 쓰여진 거 있고 또 뭐 거의 1900년대에 뭐 발견되거나 뭐 쓰여지거나 뭐 이렇게 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뭐 훈민정음 뭐 해례본이라든지. 근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1900년까지만 하더라도 1800년도 후반 190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조선어 뭐 조선어학 뭐 조선 글 이렇게 표현했지 사실은 한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1900년대 뭐 1910년 1930년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어라고 표현을 하다가 국문이라고 이제 1900년 초에 국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일 합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럼 한일 합방 때 국문 이렇게 말쓰면 이게 일본말을 표현하는 말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 그래서 이제 조선어로 말하다가 국문이란 말을 쓰다가 안 쓰고 한글로 이렇게 이제 뭐 일반화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글이라고 우리가 쓰여진 거는 뭐 좋게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우리가 불리어진 거는 좋게 1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1세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적 관념을 이렇게 유출을 안 해보면은 이거 1443년에 이걸 한글이라고 썼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건 자체하고라도 그러면은 이 한글이라고 서재가 있는 이건 정말 이건 역사적 소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 한글이 과학적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 한글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 우리 뭐 한국 대한민국의 한자를 땄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한글이라고 써져가 있는 이게 풀이를 해보면은 한나의 글, 그죠? 그리고 하늘의 글, 그리고 하나님의 글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한글이라는 자체가 하늘이 내린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되고 그건 또 참 우연히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이걸 한글로 명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도 그 당시 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띄어쓰기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 한글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한글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글로 정착이 된 것은 불과 30년 전인 것 같다고요. 1900년도에. 1990년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전에는 한글을 썼지만은 대부분의 식자들이 한문으로, 다 기록을 했고, 일제시대 때는 또 뭐 일본어를 썼을 거니까 또 뭐 한글이 이제 배울 사람은 배웠겠죠. 그러면 해방 이후에 1945년도 이후에 이제 에서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신문 같은 데 보면은 한글 한문 이렇게 병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저는 4살 때부터 한문을 배운 세대여서 뭐 신문을 읽는데 별 지장이 없었지만은 실제로는 1980년대, 1990년대 들어온 학생들은 1990년대 이후에는 신문에 한문이 있으면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기부터인가 이제 신문에서 아니면은 이제 책 같은 데서 한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한글 전용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미디어나 뭐 이렇게 한글 전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은 30년이다. 30년 전부터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한글을 세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0월 9일 날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이제 지금이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뭐 15년 이상 세월이 흐른 텐데, 이 한글에는 우주의 리학이 들어가 있는 도형이에요. 한글이. 그리고 그 도형에다가, 모습까지도, 그 행위의 모습까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발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될 때는 한자의 음을 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한문의 음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순한 쓰면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읽기 편해라고 부음 기어로 이렇게 개발했다 하는 형태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근데 그 당시에 창제 원리나 뭐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게 혀의 모양으로 뭐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제가 과학적 책에 그렇게 해례에 그래서 제가 있다지만은 제가 분석해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라는 명나라를 사대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못한 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제가 한번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좀 길어지는데 아마 중요한 얘기니까 좀 뭐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한 10분씩 했는데 이제는 한 30분씩 할 생각이에요. 제가 조선,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그리고 조선이 개국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죠. 포온 정몽주 선생님이 제가 21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온을 연구하면서 포온 사상이라든지 연구하면서 그분이 하는 학문적 배경이 뭘까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분에 대한 세평을 보면서 뭔가는 이 사람이 있을 건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을 거라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의 스승이신 이색 목원 이색 스승인데 제자가 이제 강론을 하는 거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횡설 수설 하나 이치에 맞는 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으로 말하든 종으로 말하든 뭐 왔다 갔다 하든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 없다. 그래서 포온을 동방이하게 비조라고 하겠다, 이렇게 뭐 비조라 할 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방이하게 그러니까 조조라고 칭할 만하다, 이렇게 말해 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포온이 쓰는 많은 문집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포온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보니까 이 태종 이방원 또 그리고 아마 권건 아실 거예요. 권건. 그리고 또 권건의 그러니까 조선 개국 공신이죠. 권동, 권건의 아우, 권우 이렇게 했는데 권건이 지었는 책이 지금 기억이 잘 입학도설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책이 뭐냐면은 이제 막 배우는 이제 그죠, 어린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도형을 그렸어. 도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최초의 시도예요. 권건이. 그게 이제 포온의 제자고, 그 제자가 또 동생이 권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권건은 사실 역사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근데 권우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이 권우는 권건의 동생으로서 포온의 제자면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세자일 때 스승입니다. 예. 그리고 그 권우의 제자가 세종대왕과 정인지예요. 그래서 이 권우라는 이 학자도 리학의 밝은 모양이에요. 밝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정몽주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도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충신이고 죽은 자를
조선에 와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충신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다고요. 성인의 반열에까지는 올려놓을 이유가 없다. 그냥 뭐 충신 정도로 하면 좋겠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되지. 근히 성인의 반열에 세종대왕이 올려놓으면서 조선의 모든 그러니까 배움터, 그 학교죠. 학교의 조조로서 이제 추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랬을까? 기록하지 않는 비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문득 그 키워드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맞지 않든 맞지 않든 저는 별 개의치를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사실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세종대왕과 폰 정몽주의 관계에 있어서 저에게 영감을 달라고 저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께. 예.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그런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감을 주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근데,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보면은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왜 기억이 첫 번째일까? 왜 그걸 또 글이라고 할까? 기억이 왜 제일 먼저 나올까? 이제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전부 다 세상 이치를 도형으로 그려나가는 건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이제, 기억이 이렇지 않습니까? 기억. 기억은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예. 첫 번째죠. 하늘의 뜻이. 예. 기억. 그 기다리다, 고대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니은은 뭐냐? 니은은 땅의 이치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땅의 이치가. 예. 니은, 땅의 이치가.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세우는 것은 아까 횡설, 수설 한다 일어났잖아요. 횡과 수설. 이게. 그러니까 땅의 이치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니은은. 땅의 이치가 하늘로 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이다, 눕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이치를 다른 사람과 또 나누는 거예요. 아는. 그죠? 이건 또 모으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이치가 이 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에만 있냐? 아니에요. 그 뜻에도 있어요. 그죠? 글과 뜻이 있어요. 그림이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기억과 니은의 뜻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디귿은 뭐냐? 디귿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맞닿는 거예요. 예. 그게 다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게 세상 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다잖아요. 그럼 그게 또 두 개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더. 그죠? 예. 거기다가 오가 붙으면은 도.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맞닿는 게 도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 틈을,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에는 인간의 그런, 사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예. 그게 다예요. 예. 근데 이 리얼은 이제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내려오고 땅의 이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중간을 이었잖아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리얼은. 그래서 멈추지 않는 리얼은. 멈추지 않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예. 리얼은.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사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원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이치는 원인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도형으로 다. 인간 의식을 가지고. 예, 글로서. 그래서 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음은 뭐냐? 미음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 완성이지. 어째 보면.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원이라면은 인간 사고에서의 완성,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의 완성. 예.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만들다, 모양,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맛, 음식 만들다, 뭐 하여튼 이런 전체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말의 의미와 글자의 형상이 연상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신기하도록. 예. 신기 안 합니까? 예. 이만큼 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음은 별도로 하고, 모음은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럼 비업은 뭐냐, 비업은. 이 세상이 우주가 둥근데 이걸 인간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딱 고정을. 이게 이성적 사고예요. 미음이. 그럼 미음 위에다가 두 개가 이랬다. 사람이 두 개가 딱 서 있잖아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 그죠? 보다. 예. 그 당신하고 내하고 보는 거. 뭐 바라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